정부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기능 폐지는 국민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검수완박 저지에 나섰습니다. 여당과 검찰 간 충돌이 불가피해졌는데 여야 정치권도 맞섰습니다. 이번 주 2차 내각 발표를 앞두고 안철수계로 불리는 이태규 인수위원이 사퇴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 구성에 이상 기류가 생긴 건 아닌지 취재했습니다. 강원 양구 산불이 축구장 870배 면적을 태우고 이틀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북 군위 산불은 이틀째 계속됐습니다. 가평 계곡살인 사건 피해자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가 도주 전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일도 30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평년보다 10도가량 높은 건데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면 우리 일상은 어떻게 바뀌는지 따져봤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해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보름째 전면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선 혼자 사는 유학생의 어려움이 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문제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후보 관련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 숨어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검찰은 이렇게 무작정 수사권을 박탈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못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고민이 적지 않을 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반대에 나서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국의 지검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부터 전하겠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지검장 1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 검수완박은 헌법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자리를 걸고 맡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7시간 회의 끝에 전국지검장들은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개선특위를 만들어 폭넓은 의견을 듣는 등 개혁의 속도를 조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고 대응하지 않는지.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남부지검장, 이종근 서부지검장 등은 회의에서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집단 사표와 같은 단체 행동은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과 이에 맞선 검찰의 반발은 여야 정치권의 대치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당선인 행동대장을 자임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대선 불복과 다름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검수완박 당론 채택을 결정할 예정인데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이 깊은 듯합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땐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이야기하더니 말을 바꿨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확정 편향이 있고 그래서 수사가 좀 세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이 이익집단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 추진에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의당도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게 맞느냐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5년 동안 못한 걸 50일 만에 처리하겠다는 건 지방선거 포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결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통해 최대한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검찰이 수사권 박탈 문제를 두고 여당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어수선합니다. 법관 대표들은 오늘 전국 법관회의를 열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코드 인사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 이채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 10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관 정기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간단히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어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김 대법원장의 이른바 코드 인사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법원장이 법원장 임기 2년 관행을 깨고 3년 동안 재임한 걸 문제 삼았는데 김 대법원장 측근인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문석 전 사법연수원장의 3년 재직을 지적한 겁니다. 또 일부 지방지원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바로 발령낸 것도 해명을 요구했는데 이성복 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박종택 전 수원가정법원장 등에 대한 인사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인력 수급 사정과 인사 희망을 고려한 것으로 문제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요직에 등용하는 등 코드 인사에 누적되온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검수완박법이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검찰은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서 기소하고 재판만 진행한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힘이 확 빠지는 거니까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의 검찰 조직을 유지할 필요는 있는 건지 또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좋은 건지 주원진 기자에게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쟁점은 두 가지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인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길을 쓰고 검찰 힘을 빼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아온 검찰이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자 그나마 남아있던 부패나 선거사범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말 그대로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민주당 방식대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검찰의 존재 의미도 없어진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인데 문제는 지금 새로운 새 대통령 취임이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왜 이렇게 다급하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인데다 최근 검찰이 당선인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민주당을 자극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윤 당선인이 검찰 권한을 강화하거나 수사권을 확대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예. 특히 만약 윤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으로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더욱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렇군요.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와도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있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이런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지금은 소위 이제 6대 범죄라는 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수사는 누가 합니까? 네, 그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요. 예. 일단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맡기는 방안은 유력합니다. 다만 법안의 의논을 받아 기관 이름은 각양각색인데요. 황은하 의원은 중수청, 이수진 의원은 특수청이 수사를 막도록 법안에 규정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는 사실 수사에 많은 인력과 축적된 수사 노하우 등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 때문에 검사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 부패나 선거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안 없이 민주당이 좀 서두르는 건 분명해 보이는군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검찰청이라는 건 없어질 수도 있습니까? 네, 민주당 법안의 공통점은 검찰은 기소 의무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고 유죄를 입증하는 일만 하라는 건데요. 특히 김용민 의원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예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고 김호수 총장은 장관급인 검찰총장에서 차관급인 고등공소청장으로 강등됩니다. 예, 이 정도 큰 변화라면 국민들에게 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의석수만 가지고 밀어붙일 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내일 민주당이 의원총회 열어서 당론 결정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1차 인선이 발표된 데 이어서 취임식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임식은 그 정부의 방향과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취임식 슬로건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상징 문양은 한국의 전통 매듭인 동심결을 응용해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 10일 자정 청년과 취약계층 등 국민대표 20명이 보신각종을 올려 20대 대통령 임기 시작을 알립니다. 윤 당선인은 오전에 현충원을 참배하고 같은 시각 국회에선 식전 행사가 진행됩니다. 어린이, 청년, 취약계층 등등 진정한 국민 화합이 되는 내실 행사를 해야 된다는 기조가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전면엔 태극기와 함께 취임식 슬로건인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현수막과 통합을 상징하는 전통 매듭인 동심결 엠블럼이 걸리고 관례에 따라 연단 위 내빈 좌석과 연단 아래 외빈 좌석, 장애인석 등 각계 대표 인사 좌석, 일반 국민 좌석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취임식 준비위 측은 초청 인원을 최소 5만에서 최대 7만 명, 그중 절반은 일반 시민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목요일인 14일까지 취임식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본식은 취임 선서와 의장대 행진, 예포 발사에 이어 취임사 순으로 진행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번 취임식이 어린이날 100주년과 가정의 달인 5월인 걸 감안해 용산공원에서 어린이의 꿈 그리기 축제 등도 사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지방 일정에 나섰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지역을 찾았는데 안동 전통시장에서 적석 연설을 통해 선거 때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대구로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풍물시장에 나타나자 시민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영하 10도의 날씨에 유세했던 그 자리에 서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재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되면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왔다며 선거 때의 마음을 임기 마지막까지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시의 약속들도 꼭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드린 말씀은 제가 하나도 잊지 않고 잘 이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윤 당선인은 TK 방문 첫날 상주와 포항 등 경북 4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안동에선 지역 유림들을 만나 우리 문화와 역사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저를 안동의 아들 그리고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정착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앉아갖고 따지는데 누가 돈 들고 여기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습니까? 윤 당선인은 내일 오후엔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취임식 참석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어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이번 주 안에는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막바지 검증 작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돌연 입각 의사가 없다면서 인수위원직까지 사퇴해서 공동정부가 초반부터 삐걱댄다는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도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잠시 뒤에 인수위 취재기자에게 더 자세한 내막을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10개 부처입니다. 이번 주 안에 후보자 10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인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비정치인 기용 원칙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인 출신인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하게 비판해왔고 선거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 역시 비정치인이 맡아야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1차 인선에서 빠진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될지도 주목됩니다.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시는 거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안 위원장과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면서 오늘 오전에도 1시간가량 현안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안 위원장 핵심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돌연 인수위원직 사퇴를 선언하며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행안부와 통일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 왔는데 주변에선 인선 과정의 뜻이 잘 반영되지 않아 공동정부 취지가 상실됐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첫 장관 인사를 윤핵관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경제관료 시절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전문성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초대 내각장관 후보자들을 60대 남성, 영남 위주의 육남형 내각, 윤 당선인 측근 그룹인 윤핵관 내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청 일자를 잡는 거나 또 자료 요구나 또 뭐 증인 채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국민의힘에서 잘 협조해 주시면. 민주당이 과거 여당의 시절에 했던 기준 그대로만 요구한다면은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국회의원 재직 5년 사이 30억 원가량 늘어난 경위와 재정경제부 재직 당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론스타 사태 당시 추경호 후보자는 재경부 담당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정치부 기자 출신이라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이른바 윤비어천가 칼럼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는 검찰총장 시절의 윤 당선인을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에 빗댄 칼럼을 썼습니다. 윤비어천가만 쏟아내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뜻을, 박보균 후보자는 정권 비판이 언론의 기본 자세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최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인수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입각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크게 서운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인수위에서 취재하고 있는 한송훈 기자를 급히 불렀습니다. 자, 한 기자. 일단 2차 장관 후보자 발표가 모레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까? 네, 목표는 그렇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사전 검증을 꼼꼼히 하고 있는데요. 인사 검증을 담당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모레까지 마치기엔 양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특정 부처의 경우 최종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했다가 검증 과정에서 모두 탈락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원점에서 다시 후보를 찾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1차 발표 때도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예고했던 대로 어제 발표가 난 걸 보면 인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취임식 때까지의 시간표상으로 보면 이번 주 안에는 장관 인선은 마무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은 게 10개 부처 장관인데요. 이번 주 중반에는 한꺼번에 발표하겠다는 게 인수위 방침입니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분위기여서 차기 장관 후보자를 빨리 발표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졌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행안부에는 정치인 출신 장관 배제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 두 부처에 민주당 의원을 집중 배치해서 선거 때마다 공정성 시비를 낳은 바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그걸 계속 비판해 왔었는데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게 당선인 측 기류입니다. 내로남불은 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등을 염두에 두고 퇴임 이후 수임료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차 인선에 여성 안배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행안부 장관은 첫 여성 행정학회장을 지낸 박순애 인수위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철수 위원장 측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이제 측근이기도 하고 가장 유력한 장관 후보였는데 오늘 인수위원을 내려놓겠다, 사퇴하겠다 이렇게 한 건 내각 인선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까요? 네, 그 이태규 의원은 공동정부란 상징성을 봐서 그 어느 부처인가는 입각할 거란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해수부, 통일부, 문체부 등에도 이태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선인 측에서는 행안부가 아닌 타부처 장관직 혹은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지만 이 의원은 행안부 입각을 원했기 때문에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그 국민의당에선 입각 문제가 아니라 이 의원이 국민의힘과의 그 합당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 당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합당 문제 때문에 인수위원직을 내려놓고 당으로 돌아가겠다. 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그 어제까지 발표된 그 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는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없었습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자신의 전공 분야인 과기부의 3명가량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종 인사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3명이나 추천했는데 다 빠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이태규 의원의 입각이 무산되면서 내각의 안 위원장 측 인사가 아예 없거나 또 극소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그 장관 말고도 윤 당선인이 힘을 싣고 있는 민관합동위원회, 또 대통령 직속 각종위원회, 또 차관급 인사의 공동정부 구상이 반영될 여지는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은 뭐 이유가 좀 분명치는 않은데 오늘 삐그덕 소리가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일 이어진 건조한 날씨에 산불 피해 우려가 큰데요. 먼저 강원 양구 산불은 축구장 870배에 이르는 산림을 태우고 이틀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경북 군위 산불은 경사가 심한 탓에 진화 작업에 애를 먹으면서 이틀째 계속됐는데요.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산 능선이 온통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길이 16km에 이르는 산불이 마치 용암처럼 번져나갑니다. 저 산 꼭대기에서 불이 화음이 빵으로 터져 올라오는데 순식간에 쫙 터지더라고. 어제 낮에 난 양구 산불은 한때 양구 읍내까지 위협했고 일부 주민들은 소화전을 이용해 진화에 나서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 군인데 와가지고 소방관 아저씨들이랑 저 가서 여기 못 넘어오게 계속 부르다가 산림당국이 오늘 헬기 30대를 투입해 큰 불길을 잡았지만 축구장 870배에 이르는 산림 621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양구 산불은 50대 남성이 낙엽과 쓰레기를 태우다 시작됐습니다. 최초 발화점인 주택 뒤쪽 공터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1분도 안 돼 산 전체로 번졌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시가 나왔죠. 그리고 다 하더라고요. 양구 산불은 국내 1호 람사스 습지인 용눕과 민통선까지 번질 뻔했습니다. 북한까지도 갈 수도 있죠. 또 생각하기도 끔찍하죠. 그런데 탄약고도 있고 지뢰도 있고 그러면 경북 군위 산불도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험준한 지형 때문에 헬기 진화가 어렵고 인력 투입도 불가능해 진화율은 5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군위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새벽에 불이 나 2명이 숨졌습니다. 방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불이 난 건물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와 주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소방관과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 진압에 안간힘을 씁니다. 서울 영등포 고시원에서 불이 난 건
새벽 6시 반쯤입니다. 불이 나면서 2층 고시원 창문이 산산조각이 났고 인근 도로에는 깨진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화재는 3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고시원에 살던 60대와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회피를 하지 못하고 복도에서 연기 흡입을 하고 쓰러져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당시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됐지만 한 층에 30개가 넘는 방이 있어 구조 작업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는 방 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며 방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추락사고 나흘 만에 해경 헬기가 인양됐습니다. 이제 헬기 동체에서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해당 헬기가 지난 3년 동안 27차례나 기체 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추락한 헬기 동체는 바닷속 58m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11톤에 달하는 무게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해군은 어제 잠수요원을 투입해 헬기 동체에 쇄줄을 추가 설치했고 오늘 인양에 성공했습니다. 추락 사고가 난 지 나흘 만입니다. 랜딩 기어 4곳에 고장력 로프를 연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약 4시간에 걸쳐 로프를 연결하는 바닷속에서 인양한 헬기 동체는 내일 오후쯤 이곳 부산 해경 정비창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양된 헬기 동체에서 확보한 블랙박스를 분석해 정확한 추락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락한 해경 헬기는 지난 3년 동안 27차례에 걸쳐 기체를 수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의 한 시민단체는 헬기 추락 원인과 관련해 기체 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경은 통상적인 헬기 정비 절차로 기체 결함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직한 해경대원 3명의 합동 연결식은 내일 오전 10시 부산 강서실내체육관에서 해양경찰청장 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로 공개 수배된 이은혜가 도주 전에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구속을 예감한 메시지였는데요. 공개 수배 13일째에도 피의자 행방이 오리무중인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 검경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이은혜와 남자친구 조현수는 검찰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습니다. 그런데 이은혜는 이날 몸을 숨기기에 앞서 친구 A씨에게 구속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전날 1차 조사에서 숨진 남편에게 보고독을 먹였는데 왜 죽지 않느냐며 E씨와 조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추궁했고 범행 증거까지 내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E씨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하고 친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메시지를 받고 E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은 E씨 도피 과정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수사 중입니다. E씨와 조씨는 도주 약 4개월 동안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외에 좀 더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수사당국은 남편 명의로 가입한 8억 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을 잃자 돈을 빌려 납부하고 2차례 되살린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유행 감소세의 주말 휴가까지 더해진 덕분이어서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선별진료소 신속항원 검사가 오늘부터 중단되는 등 일상 회복에는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해제 논의에도 들어갔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별진료소 천막안이 텅 비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거의 눈에 띄질 않습니다. 선별진료소가 신속항원 검사를 중단한 첫날 일부 시민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갑자기 중단이 돼서 굳이 차를 타고 왔는데 멀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검사가 안 되니까 좀 불편하고요. 대신 고위험군을 상대로 PCR 검사만 하는데
4곳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선별진료소의 역할이 대유행 때와 비교해 대폭 축소된 겁니다. 선별진료소를 가던 시민들은 오늘부터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선 이런 동네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검사 수요가 병의원으로 몰릴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 유행이 한풀 꺾이며 병원도 대체로 평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또 걸리실 분들은 웬만치 다 걸리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쉽게 생각할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9,928명, 48일 만에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정점을 지나 감소 추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일상 회복에 가속도가 붙으며 오는 15일 대폭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올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해 거리두기 체계 전체를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기업도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줄이고 단체 회식에도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해외 출장 제한이 완화돼서 우리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부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국내외 출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업무용 셔틀버스와 헬기도 제한적으로 다시 운행됩니다. 기존 50% 수준인 재택근무도 부서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대면 회의와 집합교육 등도 제한적이나마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면 근무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친목이라든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완화가 된다 그러면 유대관계 형성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일상 회복을 위한 계획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회식 금지를 자제로 바꿨고 국내 출장은 전면 허용하고 해외 출장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국내 출장을 허용하는 등 일부 방역 지침을 완화했으나 재택근무는 기존대로 5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SK와 LG 등도 사내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방역 지침 완화를 통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이에 루스해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마 비용 문제까지 감안해가지고 SKT와 한화 등은 거점 오피스를 통한 하이브리드 근무 체계를 구축하면서 코로나를 겪은 기업들의 근무 환경도 바뀌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한여름을 방불케 한 날씨였습니다. 서울은 26도까지 올라서 반팔을 입은 시민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내일도 30도가 넘나드는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왜 이렇게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건지 서영일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상점 앞에 등장한 아이스박스. 안에 담긴 얼린물과 음료수에 시민들 손길이 연신 향합니다. 너무 갈증이 나고 저희 방금 밥을 먹으면서 물도 많이 먹고 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갈증이 나가지고. 때이른 더위에 제철인 봄옷은 애물단지처럼 돼버렸습니다. 가디건이나 외투를 챙겨 입고 다니는데 오늘은 진짜 못 입을 정도 너무 더워서 좀 짐처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여름옷을 입은 시민들은 그나마 더위를 식힙니다. 서울의 기온은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약 26도를 기록해 평년보다 8도 정도 높았습니다. 원인은 남동쪽에 정체한 거대한 해상고기압. 이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특히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져 강릉 등 동해안 일부 지역은 4월 초 기준 최고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맑은 날씨에 강한 햇볕까지 더해져 평년보다 5에서 10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일부 지역에선 비가 오고 무더위가 다소 꺾일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도시를 전면 봉쇄한 지 보름째입니다. 생필품은 물론이고 먹을 것도 부족해서 민심이 폭발 직전인데요. PCR 검사 역시 밤낮 새벽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벌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지 교민들과 유학생들의 얘기를 이유진 기자가 들었습니다. 나흘이면 끝난다던 봉쇄가 보름째 이어지자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我吃什么？我喝什么？你把人逼死了！ 상점에서 물건을 마구 집어갑니다. 현지 교민들, 특히 유학생들은 더 열악합니다. 정말 살기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전쟁이고요. 학생들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제 잠깐의 봉쇄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사둔 식료품으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물을 550ml 지금 3병 남았거든요. 진짜 정말 아껴 먹고 있고 생활용품이 떨어졌는데도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공동구매와 당국이 보내주는 구호품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료로 약간 제공해주는 음식이 있긴 한데 사실 일부 거의 야채류고 그리고 소량이고 그래서 사실상 도움이 안 되고요. 우선 봉쇄는 언제 풀릴지 기약이 없고 전수검사는 밤낮 없이 들이닥칩니다. 굉장히 억압돼 있잖아요. 답답하고.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 거의 매일 PCR하고 새벽 2시에 왔어요. 한 번은 새벽 5시. 외교부는 총영사관 인력이 오늘부터 특별 통행 허가를 받았다며 구호 물품을 전달하고 귀국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연설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국회를 상대로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 영국 등에 이어서 세계 24번째인데요. 한국 정부에는 무기 지원과 테러 제재 강화를 호소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시의 건물이 폭격당하고 곳곳에 시신이 쌓입니다. Не хочу, чтобы я умирала. Хочу, чтобы быстрее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 울려 퍼진 전쟁의 참상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 연설에 포함된 장면입니다. 트레이드마크가 된 군용 티셔츠를 입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부인하고 있는 민간인 학살 정황도 소개했습니다. Одних тільки освітніх об'єктів на сьогодні знищено вже 938. лікарень знищено майже 300. 한국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전쟁을 이겨냈다며 테러 제재 강화를 호소했고 Розірвати зв'язки російських банків зі світовою фінансовою системою. 한국에 무기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І у вас є те, що може бути незамінним для нас. У вас це є броньовані машини. 앞서 지난 8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장관에게 대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거부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국회 연설에는 여야 3당 지도부가 함께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원희룡 후보자가 투기를 조장할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급속한 정책 변화로 부동산 시장에 다시 투기 바람이 부는 걸 막겠다는 뜻이죠.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그렇다면 어떤 정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인지 임유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서 잘못된 가격 신호를 줄 규제 완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중심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이 급등하자 속도 조절을 시사한 겁니다. 국지적으로 고가 주택들 또는 개발 이익과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주택들이 쏟아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인수위에서 폐지까지 언급했던 임대차 3법도 세입자 보호를 강조하면서 개정에 무게를 뒀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양도세와 종부세를 정상화하겠다면서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너무 급속하게 가면은 어쨌거나 지금과 같은 시장에 약간씩 적응되어 있는 부분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오늘 예정에 없던 자료를 내고 인수위가 4월 시행을 요청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중한 규제 완화를 주문하자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 요청을 거부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곧바로 윤 당선인 취임 직후인 5월 11일부터 양도세 완화 조치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고 해가 지나면 또 1살을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살이 되는 경우도 있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이 불합리한 한국식 나이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만 나이로 고치겠다고 했는데 인수위가 오늘 그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나이 세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91년생, 6월생 김대한 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태어나는 순간 1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로는 32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나이는 31살, 지금 4월 기준으로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만나이는 30살입니다. 내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 씨는 2살 젊어지는 겁니다. 예. 특히 이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는요, 일본과 중국도 더 이상 안 쓰고 우리나라만 쓰고 있습니다. 세는 방법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3가지 세법이 다 쓰인다는 거잖아요. 네, 통상 우리가 나이를 서로 소개할 때는 한국식 나이를 쓰면서도 민법상에서나 공문서에서는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를 쓰고 있고요. 또 군대 갈 사람을 정하는 병역법이나 청소년을 정의하는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예.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최근엔 정부가 청소년 방역 패스를 발표할 때도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명확히 하지 않아서 혼선을 일으켰다가 이후 연 나이로 하기로 했고요. 기업에서 임금 피크제 적용 시점을 두고 법적 다툼도 일었습니다. 단체 협약에 56세로만 돼 있었는데 노조 측은 만 56세로, 사측은 만 55세로 각자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예,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면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면 이런 혼선은 다 사라질까요? 공식적으로 이미 만 나이가 많이 정착돼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부터 개시되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도 또 만 18세 이상부터 주어지는 투표권도 그대로입니다. 예. 연나이 계산법을 택하고 있는 개별법들이 바뀔 예정인데요. 현재는 1월 2일 그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 판정 받는데요.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생일이 지나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뒤에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이들을 만 나이로 제한하면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우리 통념상 한국식 나이가 워낙 우리도 익숙해져 있어서 이게 쉽게 정착이 되겠습니까? 올해 발표된 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식 나이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 이유로 1위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로 굳어져서 2위는 적절히 혼용하고 있어서 큰 불편함이 없어서가 차지했습니다. 통일된 나이 적용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관습을 바꾸려면 제정 이후에도 꾸준한 홍보가 필요할 테고요. 또 예외를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주소 수기 적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기존의 관습을 한꺼번에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텐데 그 과정에서요 정부가 좀 더 계도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이는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좋겠죠. 저도 갑자기 젊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이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증시에서만 석 달여 동안 주식을 9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 주가마저 속절없이 추락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하지만 깜짝 실적에도 주가는 오히려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의 봄날이 다시 온다는 전망에 올 들어서만 9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를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황. 기관과 외국인이 8조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주가는 7만 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적 불확실성 외에도 외국인들이 신흥국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진단합니다. 원화가 약세고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을 특별히 살 이유가 없어서 전자를 매도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생각은.
실제로 올해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팔아치운 금액은 9조 원이 넘었고 외국인 투자 비중은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투자 증가세는 잦아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긴축 시대로 접어든 만큼 당분간 셀코리아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6월 달 정도면 양적 긴축까지 시작될 걸로 지금 예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축소에 대한 욕구가 이 때문에 한국은행이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4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우리 기업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죠. 특히 중소기업들 아우성이 큽니다. 원자재값 폭등에 납품 단가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도산 직전이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40년 가까이 철파이프와 알루미늄 세시의 주 재료인 특수강을 제조해온 이의현 씨는 원자재값 인상으로 적자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올랐어요. 수주 받아가지고 생산해서 납품하는 과정 속에 원자재 값이 다시 올라버리니까 계약된 물량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은 적자가 발생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알루미늄, 철선 등 원자재 값은 일제히 올랐는데 납품 대금엔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원자재 가격만큼 납품 단가를 올려받지 못했고 10곳 중 7곳 이상은 이 때문에 경영 여건이 매우 악화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납품 단가! 중소기업 입장에선 일감을 준 대기업에게 대놓고 납품 단가 조정을 요구하기 힘듭니다. 중소기업계는 오늘 원자재값 상승분을 자동으로 단가에 반영하는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도저히 상승에 보전이 없으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대로는 공장 폐쇄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중소업체가 늘고 있어 납품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대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한 광고 영상에서 장동건 씨가 아카데미 수상자로 호명됩니다. 탄상에 올라간 그가 노래로 소감을 전합니다. 비더 뮤직 어워드를 받으며 같은 소감을 말합니다. 요정 할머니가 요술 지팡이를 흔들어 신데렐라에게 호박 마차를 만들어주던 주문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고대 히브리어의 주문에서 유래했다는 아브라카다브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주문이면서 정반대 죽음의 저주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을 당장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새 정부 출범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 앞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을 빼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대신 배치했습니다. 여야 3대 3으로 구성하는 안건 조정위에 야당으로 끼워 넣어 4대 2로 만들겠다는 꼼수입니다. 그러면 90일 논의 기간 없이 곧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 때도 위성정당 의원을 넣어서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시킨 바 있습니다. 이 꼼수의 재등장은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계기가 됐지만 민주당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습니다. 172 거대 의석을 요술 지팡이로 알지 않고선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70년을 지나온 검찰 제도를 껍데기만 남기고 사실상 해체하는 법안인데 이렇게 화급하게 서두르는 이유 역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당력을 총집중해 정치 탄압과 정치 보복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레 예단한 정치 보복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권력형 의혹 사건들과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의혹 수사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틀어막겠다는 방탄법이 아니라면 정권 교체기에 초유의 입법 대못 받기를 설명할 방법이 제 눈엔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과 권력 의혹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 개혁을 내세워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권을 빼앗고 검찰총장을 징계했습니다. 거대 의석을 휘둘러 공수처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와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거대 여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모든 것을 파괴하리라는 주문을 읊고 있습니다. 검찰 무력화에 앞장서다 이제와 반기를 드는 친정권 검찰 간부들도 볼성사납긴 마찬가지입니다만 민주당의 냉철한 자기 성찰을 촉구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그 폐허 속에서 또 어떤 괴물이 자라날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4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아바다 케다브라였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비 소식이 있는데요. 건조함이 얼마나 해소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내일 저녁 경기와 강원 지역에 비가 시작돼 모레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목요일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때이른 초여름 날씨에 좀 더우셨을 텐데요. 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퇴근길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는 우산이 필요하겠는데요.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정도로 매우 적겠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일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계속해서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도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전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